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또 지능화되면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청소년 범죄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이정훈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 대선 공약으로 형사처벌 연령을 지금의 만 14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방안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공약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그 대통령 후보 두 사람 공약인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그다음 이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두 사람 다 공히 현재 촉법 소년의 연령이 14세입니다. 이걸 이제 12세로 낮추겠다라고 같은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그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해서 보통 우리 사회에 우리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 나면은 뭐 자동차 음주 사고 같은 거 나면 음주로 인해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좀 심신미약 그다음에 정신이 좀 혼란스럽다 그렇게 해서 생긴 사고니까 해서 소위 말해 주치자 감형이라고 해서 좀 내려줘요.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술 문화, 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좀 이 문화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에서 12로 낮춘과 동시에 그리고 주치자의 그 판결 감형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없애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공약들이 나오게 되는 그 근래의 근자의 우리 사회 흐름을 좀 몇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 관련된 그 범죄 우리 뒤에 쭉 좀 얘기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우리 지역 그 경북 포항에서 최근에만 해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청소년 일부가 무인 모텔 요즘 그 참 문제입니다. 무인 모텔에는 그야말로 이 신분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이 청소년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거의 뭐 무인 들어가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그룹의 청소년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벌였죠. 그러니까 주인은 어차피 CCTV로 보잖아요.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은 와서 이제 훈계를 하고 뭐 경찰 신고를 하니까 우리는 뭐 촉법 소년이야 뭐 우리는 뭐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냥 뭐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이런 사건들 너무너무 많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제 청소년 한 명한테 그 화살을 쏘게 해가지고 눈이 실명된 이런 사건. 이런 사건들 이거는 뭐 살인이죠.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워낙 이제 빈발하다 보니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또 낮춰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14살이라고 그러면요. 워낙 이제 조숙하고 하다 보니 옛날과 달리 14살도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처벌 연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은 지금 현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형사처벌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 14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얼마 전 무인 문구점에서 600만 원 가량의 문구를 훔친 초등학생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누리꾼들이 굉장히 좀 공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저렇게 허점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라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해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법상으로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은요. 법원이 해당 가해자를 살펴본 결과 환경 개선이나 혹은 그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방금 박사님께서도 요즘 14세 정도 되면은 참 많이 성숙하고 또 지능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우리 만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긴 게 1958년입니다. 무려 60년이나 그러네요. 네, 법이 바뀌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60년 전 14세 미만의 청소년과는 좀 비교했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또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형사처벌 연령의 하한선을 낮추자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1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행위를 할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방금 말씀드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소년 보호 처분이 10세 미만에게는 없습니다. 완전한 공백이 생기는 거죠, 사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좀 교화시키고 또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또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예. 14세 이상의 경우에 이 형사처벌이나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형사처벌과 소년 보호 처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 시청자분들께도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좀 법률 용어다 보니까. 근데 형사처벌은 간단히 얘기하면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이제 법원에서 징역 몇 년 이게 대표적인 형사처벌입니다. 그 형사처벌에 이제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이제 벌금형, 벌금도 형사처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빨간 줄 그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형사처벌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러한 소년들의 소년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도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처벌에서는 조그마한 어떤 그 이 잘못을 내서 벌금을 뭐 50만 원을 내도 그건 전과 기록에 남아요. 평생. 그런데 이 소년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도 남지가 않고 또 정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말 뭐 아주 악의적인 살인 강도를 해도 소년은 2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2년까지만. 그것도 2년 이상은 하질 않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뭐 요즘 그 정말 이 그 정신이 완전 일탈된 청소년들은 아니 뭐 아무리 잘못해 한 2년만 뭐 소년은 갔다 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이 촉법 소년에 대한 이제 이 변화 변경 필요하다. 무려 뭐 60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이런 법이.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소년들의 어떤 그 이 재판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지역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일반 형사 재판은 우리 대구 경북 특히 경북만 해도 안동 그리고 의성 그다음에 상주 영덕에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뭐 안동 지원, 영덕 지원, 뭐 상주 지원해서 일반 형사 재판은 그 지역 거주하는 경우 그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소년 재판의 경우에는 이 대구 지방법원으로 가야 돼요. 대구 경북은 다 대구 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하는데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열리게 되면 사실은 이런 소년들 부모들이 또 이제 어쨌든 또 좀 따라가야 되고 일단 방청소도 앉아 있어야 되죠 법정에. 그러니까 거리가 먼 데다가 일일이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 서비스 차원,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소년 재판을 적어도 북부 지역 같은 안동 정도에는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구 지방법원 안동 지원 가정법원이 안동점에 하나 있어줘야만이 이 대구 북부 쪽에 있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는 좀 가기가 좋지 않느냐, 접근이 좀 편리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그 반드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도 높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우리 청년 인구, 청소년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좀 10년간 이렇게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범죄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과 강력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년 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강력범죄 비율은 또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이를 봤을 때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포항에서 여중생 5명이 또래 친구 A양을 집단 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금 살펴보면 A양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런 집단 폭행을 가한 건데요. 여기서 우린 날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A양에게 성매매를 그렇게 제안한 날짜는 집단 폭행이 발생하기 9일 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9일 전 최초 신고 이후에 1차, 2차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아무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집단 폭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번 집단 폭행 사건은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보복성 범죄로 이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조치 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어서 대책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청소년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예. 뭐 이게 상황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이잖아요. 어쨌든 대부분 다. 그러면은 그렇죠. 학교 안에, 학교에, 그리고 또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에 이 문제를 서면으로, 그것도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가지고 서면으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촉법 소년은 우리가 쭉 얘기해 오듯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민사적인 재판은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수학여행 기간 중에 어느 중학교에서 그 화살로 장난을 치다가 이 상대방이 청구하면 실명이 된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 이제 부모가 곧바로 어쨌든 간에 학교는 학교 단위에 그 이의 제기를 해서 그 가해 학생을 전학을 시키게 하거나 또 같은 반에 없게 하거나 빨리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차 가해가 또 생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다음 하나가 이제 재판 청구를 해서 어쨌든 그 배상금, 손해배상금이 됐든 위자료가 됐든 받아야 되죠. 눈이 실명이 됐는데 이거는 사람 특히 어린애 한 생명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해서 정말 완전히 이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재판 청구를 해서 민사재판 청구를 해서 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금 2억 5천만 원, 2억 7천만 원이었던가요? 그리고 위자료 500만 원에서 2억 7천5백만 원의 배상을 또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죠. 법률적으로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민사 그 재판 청구.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는 학교대로 이의 제기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경찰은 경찰도 이의 제기를 빨리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청소년 범죄도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내지 그 이하로 낮추는 건 일반 국민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좀 경고의 그런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처벌받지 않으니까 해도 된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아예 차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도 구조적으로 변해야 하는 부분도 저도 또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아이들과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 전문 교사에게 맡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에 관해서 전문적인 경험과 의료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학교에 배치해서 일종의 스쿨 카운슬러 제도를 맡게 하는 거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조금이라도 범죄의 유혹이 있을 때 철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자기기의 발달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가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례도 짚어주시죠. 네, 그 이제 사례 이전에 먼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인식이 어떤지를 예.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디지털 성범죄, SNS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재미로, 호기심으로, 아이고. 남들이 하니까 예. 그 모방으로. 그야말로 죄의식 없이 따라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례가 이제 한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 13살의 이제 김모 군의 경우는 이제 그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아는 여학생에 이제 좀 사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부를 당하니까 그 여학생 얼굴을 이제 포르노 사진과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끼리까지 모이는 이제 단톡방이라 그러죠. 좀 이런데 이제 유포를 하는 자체 이게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 그것도 뭐 별 의식 없이 한 거죠. 이런 경우도 또 한 사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남학생이 이제 그 학원 또는 뭐 지하철 뭐 버스 이런 사이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몰카를 해서 이제 유포를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 또 하나 사례가 이거 참 굉장히 그야말로 경종을 울리는 사례인데요. 뭣도 모르고 했다가 뭣도 모르고 한 그 자체는 잘못한 본인이 가해가 되는 거꾸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 17살 강모군의 경우는 사진을 합성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진을 뭐 A 사진, B 사진을 결합해서 이런 걸 이미지를 적당하게 잘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그룹의 어느 그 여자 가수를 포르노 사진하고 합성을 좀 해달라. 자기가 갖고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의뢰를 받은 업체가 거꾸로 이 강모군에게 네가 그렇게 한 걸 거꾸로 내가 알리겠다고 외부로. 네 부모한테 알리겠다든지 뭐 학교 알리겠다 해서 거꾸로 얘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된 것은 거꾸로 또 피해자가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심각하죠. 이런 경우까지 생기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청소년 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볼 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기성분들이 많이 보지만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도 꼭 참고하셔서 애들 교육에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예방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폭력, 납치, 감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 사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런 범죄들이 지능적이고 또 계획적인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나이로 구분짓는 것 자체가 저는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 읽어온 그런 동화책을 보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인과응보의 의미를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의미들을 계속 학창 시절부터 올바른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가족보다도 더 많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따라서 초중 고등학교 과정에 사회성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예방은 우리 사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네, 저는 그 부모님들에게 어쨌든 본의 아니든 간에 일차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이 가정에서 교육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특히 요즘 이제 SNS 게임 그리고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방에 가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한번 컴퓨터도 한번 열어보고 해서 매일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철저한 관심과 그렇죠. 주의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